자, 이 칸트의 이 철학적인 계획을, 거대한 계획을 다시 한번 잡아보고 또 세부적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양다리 이론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이렇게 됐을 때 요게 순수 이성이고, 여기 이제 실천 이성이고, 이 몸통이 이제 판단력이다, 이렇게 보면은. 자, 여기는 이제 그 감성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세계의 법칙을, 어떤 자연이죠, 자연 질서, 자연 법칙, 이걸 파악하는 그런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고, 이거는 초감성계, 초감성계를 예지계라고 그러죠.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런 세계, 예지계. 이걸 통해서 어떤 인간은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칸트가. 그 기억날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우리의 어떤 그 안에 있는 도덕적인 선의지를 따를 때 우리의 경향성, 이거 이제 경향성에서부터 벗어나가지고, 경향성이라는 거는 우리의 어떤 그 신체가 요구하는 그런 본능적인 그런 거에서 벗어나가지고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유. 이 자연의 어떤 그 법칙과 인간의 어떤 자유, 이 문제를 다른 차원으로 나눠놓고 이 둘 간의 가교, 이 둘 사이에 가교를 위해서 판단력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 영역을 명확하게 분리를 해내는 거죠. 여기서 이제 어떤 그 미가 나오기 때문에, 이건 이제 이게 진이고 이게 선이라면은 이게 이제 미가 여기서 이제 등장을 하게 됐다는 거죠. 전혀 다른, 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과 달리 독립된 역할을 부여했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 미를 판단하는 이런 능력, 이걸 취미 판단이라고 그랬는데, 그 미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상상력하고 이 상상력을 지성이 보조해 가지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의 어떤 그 규정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성적이라고 표현했죠. 반성적이다. 반성적 판단이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이 상상력이 하나의 미의 어떤 그 중심 능력이에요. 상상력을 작동시키는 거지. 근데 이제 이 지성의 도움을 받아서 이루어지는 거를 취미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지성의 도움을 못 받아요. 이 상상력으로 이 무궁무진한 상상력이 펼쳐져 가지고 이 지성이 도와줄 수가 없을 정도로 광활한 어떤 그 압도적인 대상을 만났을 때는 이 상상력도 판단 중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네? 상상할 수 없는 세계. 그거를 숭고라고 그래요. 숭고. 우리가 판단을 내릴 때 왼다리가 나갈 때와 오른다리가 나갈 때, 이걸 이제 구분을 해요. 이 판단력은 양쪽과 다 관계를 맺고 있는데, 이 지성과 관계를 맺는 거를 이제 취미론이라고 그러고, 이 지성이 개입할 수 없는 그 초월적인 어떤, 이거 이제 이 초월적인 어떤 이성, 이 순수 이성을요, 우리가 이성이란 말을 자꾸 쓰기 때문에 혼돈을 자꾸 일으켜요. 이거를 그냥 지성이라고
지성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론 이성이고, 이건 지성이고, 여기서도 이성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여기서 쓰는 이성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이성이 아니에요. 이거는 초월적인 거예요. 초월적인. 이 예지계의 어떤 초월적인, 우리가 지성으로 파악할 수 없는 그 너머의 세계라고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성은 이거를 이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칸트를 읽을 때 우리가 자꾸 혼돈이 많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칸트가 쓰는 그 이성이라는 말이 이 오성, 이건 지성의 오성이에요. 오성과 구분해서 쓰고 있고, 오히려 실천 이성을 쓸 때, 이성이란 말, 실천이란 말을 빼고 이성이라고 쓸 때는 이 실천 이성을 가리키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 초월적인 세계를 가리킬 때 칸트가 이성이라는 말을 쓴다. 그래서 이 판단력이 이 순고와 결합될 때는, 이제 이성과 결합되는 거예요, 여기는 지성이라면은, 여기는 이성과 결합되기 때문에, 이 실천 이성과도 이렇게, 순고는 실천 이성과 결합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판단력이 이 상상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성과 결합될 때, 그리고 이성과 결합될 때, 이것이 그 양다리로 중심이 이동되면서 워킹이 되는 거죠. 그때. 그래서 칸트의 이 미의 개념은 이 취미와 이 순고로 구분이 된다. 왼다리, 오른다리로 해가지고 이 순수 이성과 실천 이성과 어떤 연결고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이게 이제 칸트 미학의 중요한 어떤 골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릴 내용들은 요 취미와 이 순고, 이건 좁은 의미의 미예요. 좁은 의미의. 그리고 이거는 확장된 미고요. 순고라는 확장된 미고. 요 둘의 어떤 그 차이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 취미 판단에, 이 취미를 판단하는 취미 판단에 네 가지 계기, 뭐 조건에 대해서 칸트가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미를 규정하는 데 있어서, 판단할 때 어떠한 조건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맞으면 미가 아닌 거예요, 그거는. 여러 가지의 그 쾌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쾌감이 있다 해가지고 다 미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질적으로, 질에 있어서, 또 이 양에 있어서, 또 뭐 어떤 관계적으로, 네 번째는 양태적으로, 질, 양, 관계, 양태, 이 네 가지 측면에서 이 미라는 것이 뭐냐, 이걸 이제 규정을 하는 거죠. 굉장히 이분이 치밀하신 분이에요. 치밀한 분이에요. 질적으로 봤을 때 미는 어떤 무관심적 쾌감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쾌감은 쾌감인데 관심이 없는 쾌감이다. 관심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미가 아니란 얘기죠. 왜냐하면 주로 이제 이 관심이라는 거는 나의 이해관계와 결부돼 가지고 우리의 관심이 있는 거잖아요. 저게 돈이 되는지, 또는 뭐 얼마나 나한테 유용한지, 이런 거에 우리는 관심이 있잖아요. 그런 이해관계 때문에 좋은 거는 그거는 미가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배고플 때 음식을 먹었을 때 그 감관의 쾌감이 있잖아요. 그런 쾌감은
미적인 쾌감하고 그건 다른 거죠. 심의판 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또 우리가 뭐 착한 일을 했을 때 도덕적인 쾌감이 있죠. 양심이 굉장히 뿌듯해요. 마음이 뿌듯해지고 뭐 기분이 좋아졌다는. 그거는 미적인 거와는 관계없다. 그러한 쾌감들은 다 나의 관심과 내가 얼마나 배고픈 상태인가, 또는 뭐 어떤 선악을 판단하는 어떤 나의 기준에 얼마나 부합된가,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순수한 미적 쾌감과는 좀 다른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제 그 여행 가다가 멋진 풍광을 만났을 때, 아름다운 꽃들이 쫙 그 조화롭게 펼쳐져 있을 때, 그때 느끼는 쾌감이라는 거는 배고플 때 음식 먹을 때 생긴 쾌감하고 이건 다르다는 거죠. 그거는 나의 이해관계와 전혀 상관없이 또는 도덕적인 공리로부터 자유롭게 그냥 무관심하게 그냥 좋은 거예요. 나의 관심이 아무것도 개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어떤 그 순수한 어떤 형식들의 그 조화 관계가 그냥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질적으로 어떤 진과 선과 미가 질적으로 다르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이거는 질적인 미를 무관심성이라고 본 거죠. 근데 사실 이러한 부분에 의해 가지고 예술은 자율성이라는 것을 주장할 수 있게 되었고, 예술을 위한 예술, 이러한 구호가 나올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모더니즘 예술에서 그 미술이 다른 영역과 이제 차별화되고 어떤 도덕이라든지 어떤 그 과학적인 뭐 이런 규범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이 칸트의 이 무관심적 쾌감이라는 이 이론에서부터 비롯됐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모더니즘의 이 자율성 이론은 그 철학적인 배경이 이 칸트에서 온 것이고, 그 이전에 그 중세 시대 때 작품을 평가할 때는 어떤 종교적인 규범에 따라서 작품을 평가를 했잖아요. 성서의 내용에 이 그림이 얼마나 부합되느냐. 그 부합되지 않을 경우에는 문제가 됐고, 그림을 잘 그리고 못 그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내용에, 성서의 내용에 또는 교리에 얼마나 적합하냐. 그래서 그게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종교 재판까지 받고 그랬어요. 화가들이 자유롭게 미를 구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내용적인, 도덕적인 그 내용, 교리의 그 내용에 부합된 그림을 그려야 됐기 때문에 자율적이지 않았다는 거죠. 또 뭐 르네상스 시대 때의 그 그림들을 보면은 어떤 그 수학이나 그 과학의 원리에 의해서 원근법이나 명암법이나 해부학적 지식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그 근거에 벗어나 있을 때, 해부학적으로 맞지 않다, 명암이 틀렸다, 또는 원근의 처리가 미흡하다, 그러면은 이것이 잘못된 그림이다라고 평가를 했다는 거죠. 그건 과학적인 기준이거든요, 그거는. 이런 어떤 예술 외적인 기준들로부터 빠져나와서 어떤 그 예술의 자기 입법, 스스로의 어떤 그 규범에 따라서 예술의 좋고 나쁨을 판단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린버그 같은 미국의 평론가도 그 모더니즘 비평을 그 칸트에서부터 비롯된 어떤 자기 규정, 예술의 자기 규정에서부터 자기의 어떤 그 이론의 어떤 뿌리로 삼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기 규정. 셀프 데피니션. 자기 정의.
이제부터는 이제 미가 더 이상 뭐 다른 도덕이나 과학의 눈치 안 보고 스스로의 어떤 그 법칙에 의해서 미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이제 형식이죠, 형식. 폼. 그걸 포멀리즘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포멀리즘. 형식주의. 형식주의. 형식 자체가 하나의 기준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어떤 그 추상미술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죠? 어떠한 내용에 구애받지 않은 어떤 형식들의 그 내적인 질서에 의해 가지고 미를 판단하는 그런 미술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술이 어떤 정치나 경제, 사회, 도덕 다른 분야로부터 완전히 그 독립이 돼서 어떤 그 자율적인 예술이 될 수 있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칸트의 무관심적인 쾌감이라는 요 그 미를 질적으로 정의하면서 다른 분야와 질적인 차이를 두면서 이러한 어떤 그 예술까지 이게 확산이 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로는 그 양적으로 봤을 때 개념 없이 보편적인, 개념 없이 보편적이다. 보편적 쾌감을 준다. 개념 없는 보편적 쾌감이다. 개념 없는 보편적 쾌감. 개념이라는 거는 어떤 그 논리적인 거에서 이제 유추되는 건데, 일반적으로 이제 개념이 없으면은 보편성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개념을 잡는다는 거는 어떤 그 보편성이 찾아졌다는 그런 얘기와 같은데, 근데 이 미라는 거는 개념이 없이도 보편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또 무슨 얘기냐면은, 뭐 예를 들어보죠. 예를 들어보면은, 우리가 뭐 좋아하는 음악가 누굴 좋아합니까? 뭐 방탄소년단이 좋다. 그럼 방탄소년단을 좋다고 할 때 그 취향 자체는 뭐 주관적인 거예요. 누구는 블랙핑크를 더 좋아하고, 누구는 엑소를 더 좋아할 수 있고, 뭐 사람마다 그 취향은 다르죠. 자기 취향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방탄소년단을 좋아하는 그 팬들이 엄청나죠. 그 아미의 그 팬덤이라는 거는 엄청난데, 국가와 민족을 초월해 가지고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이 방탄소년단의 음악을 좋아한다는 거는 거기에 어떤 보편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죠? 이거는 논리적이진 않아요. 논리적이진 않지만, 아니, 그게 있기 때문에 그런 팬클럽이라는 것이 만들 수 있는 것이지, 그게 없다면, 각자가 다 다르다면은 어떻게 똑같이 좋아할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칸트는 이 미가 논리나 개념이 없어도 보편성을 갖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주관적인 보편성? 이게 좀 말이 좀 안 되는데, 이 보편성이 주관적이라는 거예요. 주관적이다. 근데 우리가 이제 사례를 보면은 이게 이해를 가는 거죠. 우리가 그림을 좋아할 때도 그림을 좋아하는 건 주관적인 거예요. 근데 그 주관적인 것이 나만 좋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또 내가 좋으면 다른 사람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과학처럼 그게 다 좋지는 않지만, 똑같이 적용되지는 않지만 주관적이지만 보편성은 분명하게 있다. 이제 그 보편성의 원리를 이제 나중에 이제 또 그 탐구하게 되는데, 이건 이제 마지막에 또 이제 네 번째에서 얘기를 하기로 하고, 아무튼 예술이라는 거는 주관적이면서도 이 보편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떤
나의 어떤 그 개인적인 취향이 들어가지만 그것이 나만 좋아서는 안 되고 다른 사람도 거기에 공감을 느끼고 같이 좋아할 수 있어야 이게 어떤 국제성이나 세계성을 획득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고 나 혼자만 좋을 것 같으면은 뭐 그게 어떤 설득력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관계적으로 봤을 때 미라는 거는 목적이 없는 한목적적 형식이다. 목적이 없는 한목적적 형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적 없는 한목적적 형식. 좀 말이 좀 안 돼요. 목적이 없는데 한목적적이다. 이게 말이 좀 안 되는데 원래 이 진리라는 거는요. 원래 이 언어로 설명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좋은 표현들은 시적인 좋은 표현들은 말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이해하시고 아무튼 이게 뭔 말을 하려고 그러는지를 우리가 좀 이해를 해보자고요. 우리가 어떤 대상을 판단할 때 어떤 그 존재하는 어떤 대상을 판단할 때는 어떤 목적에 근거해서 판단을 해요. 뭐 우리가 사실 판단, 저게 뭐 옳냐 그르냐 어떤 그 목적에 근거해서 사실 판단이나 논리 판단 또는 뭐 도덕 판단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판단에 앞서서 어떤 목적이 먼저 존재한다는 거죠. 뭐 감관 판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 배불리 먹어야 된다는 잘 먹어야 된다는 그 목적이 있고 그걸 못 먹었을 때 고통받다가 먹으면은 어떤 만족이 느껴지는 뭐 그런 어떤 목적이 먼저 다 존재하는데 자연이나 예술 작품을 볼 때 우리가 쾌감을 느끼는 것은 그런 목적과 무관하게 어떤 쾌감을 느낀다는 거죠. 감상자의 상상력과 지성의 어떤 우연스러운 조화 상태 이걸 반성적으로 느낄 때 어떤 쾌감을 느낀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꽃에서 느끼는 아름다움이라는 거는 그 특별한 목적이 없어요. 저게 뭐 나한테 경제적으로 유익을 주기 때문에 아름답다. 뭐 장사꾼들은 꽃을 보면서 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저걸 팔으면 얼마 받겠다. 근데 미적으로 꽃에서 느끼는 쾌감이라는 건 그런 목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또 뭐 지적으로 쾌감도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순수하게 그 형식에서 오는 거지. 형식이 부분과 전체와의 관계가 다양하면서도 어떤 통일을 이루고 있을 때 각자가 다 이렇게 다양해요. 우리 지적으로는 그거를 다양성들을 다 이렇게 포괄할 수 없는데 우리의 상상력을 작동시켜 가지고 어떤 그 지성적인 통합이 이루어졌을 때 그 상상력과 지성이 하나의 그 유희로서 이렇게 조화를 이룰 때 이럴 때 우리는 거기에서 어떤 그 쾌감, 목적과 무관하게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좋은 거. 그래서 이 관계적으로 볼 때 미는 다양의 통일이다. 이 다양의 통일이라는 말을 쓰는데 다양의 통일. 이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다양한 거는 통일이 안 된다는 건데. 그런 것들이 하나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다양한 것들이 하나로 느껴진다. 여기에 어떤 그 우주의 질서, 우주의 법칙, 자연의 섭리 같은 것들이 여기에 들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대상을 볼 때 미적인 쾌감을 느끼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상태가 이상적인 상태라는 거를 우리 본성으로 하여금 알려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다양해야 된다. 다양 자체가 하나의 목표가 돼버리면은요, 그러면 개판이 되는 거예요. 그죠? 너도 나도 다, 응? 자기의 그 권리를 주장하고 어떤 그 다양성만 주장하다 보면은, 그러면 조화가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 세상이 시끄러워지겠죠. 산만하고 시끄럽고 끊임없이 갈등이 일어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통일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단순한 통일, 다양의 통일이 아니라 단순한 통일을 주장할 수 있겠죠.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다 자꾸 하면서 자꾸 그 나의 어떤 그 틀 안에 상대를 집어넣으려고 그런다는 거죠. 이것도 또 문제가 돼요. 이것도 문제가 돼요. 만약에 그런 통일은 세상을 단조롭게 만들어 가지고 그야말로 오히려 더 획일적인 평등이고 그 단순화된 통일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우리는 쾌감을 못 느끼게 돼 있어요. 숲속에 뭐 호랑이만 있다. 호랑이 힘이 세가지고 다른 동물도 다 잡아먹어가지고 호랑이밖에 없다. 그러면은 숲이 다양하지 못하겠죠. 그럼 숲이 자체가 사라지는 거죠. 생태계가 파괴돼가지고. 이 다양성이 공존해야 되는 거거든요. 다양성이. 이게 다양의 통일인데 그냥 다양성만 있다든지 단순의 통일이라든지 이거는 우리 본성이 그런 상태를 보면은 우리가 불쾌감을 느끼게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 미적 본성이에요. 미적 본성에는 우리가 어떤 장면을 볼 때 그 여러 가지 다양한 풍경들이 하나로 쫙 조화졌을 때, 음양 오행이 하나로 딱 조화됐을 때, 그때 우리는 쾌감을 느끼는 거지. 하나만, 그냥 꽃만 전체적으로 다 있다. 이건 우리는 지루해요. 우리가 그런 걸 뭐 지루하게 느끼게 돼 있어요. 참,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우리가 느끼는 그 쾌감이라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떤 걸 지향해야 되는가, 무엇을 우리가 희망해야 되는가를 우리 안에 이미 다 내장시켜 놔 있다는 거죠. 우리의 그 살아가야 되는 그 비전을 신이 우리 안에 내장을 시켜 놨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인지를 못하기 때문에 자꾸 다양성만 추구한다든지 단순한 통일을 추구해가지고 우리 사회가 이렇게 지금 삭막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여기서 말하는 한목적성이라는 거는요. 여기서 앞에 말하는 그 목적은 하나의 그 도구로서의 목적이에요. 이것이 없이 한목적이라는 거는 순수 형식이에요. 순수한 형식적인 조화예요. 형식의 조화. 부분과 전체가 아주 잘 이상적으로 잘 어우러져 있어요. 우리 몸의 어떤 그 기관들이 이 전체 유기체의 나에 잘 봉사되고 있을 때, 각 세포들이 한 기관에 잘 봉사되고 있을 때, 그런 순수한 이런 부분과 전체의 조화로운 관계, 이게 한목적성이에요. 한목적성. 서로 다른 형상이 다양의 통일을 이루고 있는 그 형식에서 오는 그 쾌감. 이게 미다는 거예요. 이게 미다. 만약에 어떤 그 미가 종교나 그 정치에 부합된 종교적 목적이나 정치적 목적에 부합되는 미를 요구할 때, 뭐 중세시대 때 예술은 종교를 위한 예술이었잖아요. 종교를 위한 예술. 뭐 종교예술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그러면 이제 어떤 그
토상적으로 종교의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을 그려야 되는 거예요. 또, 뭐, 북한에서의 미술이라는 거, 어떤 정치 성전으로서의 예술이라는 거는 정치적 이데올로기에 부합된, 그 목적에 부합된 그림을 그려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그거는, 나쁜 그림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부합되지 않으면은. 그래서 그러한 목적이 없이, 그런 외적인 목적이 없으면은, 어떻게 이 그림이 좋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나름대로의 목적이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한목적이라는, 그 형식적인 목적을 말하는 거예요. 한목적이라는 거는. 외재적인 그런 목적이 없이, 그런 내적인 그런, 어떤 쾌감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통일적인 형식. 우리가 어떤 형식을 관조할 때 어떤 제약도 없이 자유롭게 능동적으로 활동하면서 그 대상이 조화롭고 통일적으로 느낄 때, 어떤 반성적으로 그 대상을 성찰하게 할 때, 그때 우리는 이 미적 본성이 깨어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쓸데가 없네. 네 번째, 양태적인 측면에서 볼 때, 양태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이것도 개념 없는 필연성. 개념 없는 필연성. 여기는 개념 없는 보편성인데요. 개념 없는 필연성. 이 개념이 없다는 거는 어떤 논리적이지 않다는 얘기예요. 논리적이지 않은데 필연적이다. 이 필연성과 보편성은 비슷한 말이기 때문에 뭐 하나로 묶어도 뭐 될 법한데 칸트는 이걸 분류를 하더라고요. 조금 뉘앙스는 좀 다르죠. 왜냐하면 보편적이라는 거는 내가 느끼는 미적인 쾌감을 타인에게도 느낄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보편적인 거고, 이 필연성이라는 거는 어떤 상상력과 지성이 최적의 비율로 조화를 됐을 때, 아주 미적인 쾌감이 일어났을 때는, 그때는 반드시 필연적으로 쾌를 느껴야 된다는 거죠. 나만 느끼면 안 되고, 그 조건이 갖춰지면은, 그 다양의 통일이라는 다양한 것들이 하나로 어우러져 가지고 큰 통일성을 이룰 때는, 그 조건이 되면은 누구나 필연적으로 어떤 쾌감이 생겨야 된다, 그 얘기예요. 과연 그럴까요? 네. 그러려면 우리한테 어떤 그러한 쾌를 느낄 수 있는 우리의 어떤 감각이, 공통된 감각이 우리한테는 있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칸트는 그거를 common sense, 공통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통감. 이 공통감이 있어야 이상적인 아름다운 상태를 나도 느끼기도 여러 사람들이 동시에 같이 느낄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것이 하나의 미를 느낄 수 있는 선험적인 조건이라는 거죠. 선험적인 조건. 경험적인 게 아니라 이거는, 선험이라는 거는 경험 이전에 이미 장착돼서 나왔다. 그 본성적이라는 얘기예요. 본성적이다. 선험적이라는 얘기는. 타고날 때부터 이미 그거를 갖고 태어난다는 얘기예요. 신이 인간을 만들 때 설명서 대신에 이런 선험적 본성들을 장착을 시켜놨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공통감이라는 것이
이 개념 없는 보편성이나 개념 없는 필연성을 가능하게 하는 전제 조건이에요. 전제 조건. 과연 인간한테 이런 공통감이 있는가 하는 거는 논의가 될 수 있어요. 이거는 증명할 수는 없어요. 이거를 순수하게 이론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어떤 임상적으로는 이거는 가능한 거죠. 이론적으로는, 순수 이론은 불가능하지만 임상적으로 아까 방탄소년단의 아미들 얘기했지만 그 아미들이 공통적으로 이 방탄소년단의 음악을 좋아한다는 거는 거기에 보편성과 필연성이 있기 때문에 공감을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공통감이라는 거는 증명할 수는 없지만 요청이 되는 거죠. 이게 없으면은 어떤 미적인 거를 우리는 판단할 수도 없고 알아챌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공통감이 주관적인 원리이고 선언적인 가설이지만 이것이 전제되지 않으면은 미적인 그런 활동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선의지와 비슷한 거예요. 선의지도 양심이 우리한테 있느냐? 이걸 증명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것이 없이는 사회는 개판이 되는 거예요. 도덕이 무너지니까. 사람을 두드려 패는 것이 이것이 선이다. 또는 엊그저께 그 미국 경찰이 그 흑인을 봤어요? 비디오 영상? 목을 그냥 이 무릎으로 눌러가지고, 그거 살려달라고 막 그 이야기 하는데도 그 목을 눌러가지고 그냥 죽여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난리 났잖아요. 계속 데모 일어나고, 지금 폭동이 일어나고, 자, 그 폭동이 일어난다는 얘기는 그것이 악이다라는 것은 선이 아니고 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편적으로 공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들이 데모를 하는 거죠. 인종차별에 대한 그 부분들을 보편적으로 우리가 느낀다는 거죠. 그럼 그런 그 미국 경찰이 했던 그 행동이 왜 악이냐? 이거를 이론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어요. 그럼 우리는 우리의 양심이 장착이 돼 있어가지고 그거를 그건 인종차별은 나쁜 거다라는 거를 우리가 보편적으로 우리가 같이 공감을 한다는 얘기죠. 그런 것처럼 미적인 판단도 있어서 이런 공통감이라는 것이 증명할 수는 없지만 하나의 선언적인 가설이지만 이것이 전제되지 않으면은 뭐가 이상적인 우리의 희망인가 하는 것도 말할 수 없다는 얘기죠. 만약에 공통감이 없다면은 어떤 것이 좋은 작품이냐, 예술 작품을 볼 때도 그 합의할 수가 없어요. 공감대가 느껴지지 않으니까. 좋은 예술가는 가장 자기다운 개성을 통해서 어떤 보편성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고, 또 어떤 필연적인 어떤 근거가 거기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주관성만 있고 보편성이 없다거나, 보편성은 있는데 주관성이 없다거나 이러면 좋은 예술 작품이 안 되는 거죠. 예술은 주관적인 보편성, 주관적인 필연성을 추구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이 칸트 철학의 특징인데요. 이 선험적이라는 것이 선험 철학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순수 이성을 다룰 때, 자, 우리가 어떤 대상을 인식을 할 때는 우리 머릿속에 우리의 뇌 안에 시공간의 형식이 있다는 거죠. 시간과 공간을 파악할 수 있는 형식이 있기 때문에 그 형식대로 우리가 대상을 본다는, 물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선험적으로 그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어떤 지성의 어떤 범주, 지성이 12가지 범주를 통해서 그 대상을 파악한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는 객관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어떤 범주 능력하고 시공간의 형식을 결합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대상을 안다는 얘기죠. 인식이 생긴다. 선험적 조건이 이미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시공간의 형식과 12가지 범주가 우리 머릿속에 이미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아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어떤 도덕적으로 선악을 판단할 때도 우리 안에 선의지라는 것이 선험적으로 이미 있는 거예요. 양심이 선험적으로 있어가지고 그 양심이 우리한테 어떤 명령을 내려요. 명령을. 이렇게 해라. 에? 저 배고픈 사람한테 음식을 줘라. 응? 누굴 도와줘라. 이거는 내 안에서 나오는 명령이지 외부에서 오는 그런 규범하고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정언 명령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정언. 어떤 조건, 무조건적인 명령. 그것이 안에 이미 들어있다는 것이고, 또 미를 판단하는 기준 역시 어떤 공통감이라는, 어떤 아름다움을 누구나 다 느낄 수 있게 공통적으로 그걸 갖고 있다. 그러니까 이 칸트를 우리나라 철학으로 보면은 이제 성리학적인 그런 측면을 갖고 있어요. 본성론자고. 자, 이 공통감이 있다는 얘기는 그 쉽게 말하면은 우리 안에 동일한 소프트웨어가 깔려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정보들은 다 다르죠. 그 처리하는 그 정보들은 각자 다르지만 소프트웨어는 뭐 한글이면 한글, 뭐 포토샵이면 포토샵 이런 소프트웨어들은 같은 게 깔려 있다는 얘기예요. 같은 게 깔려 있기 때문에 동일한 정보가 들어가면은 처리 방식이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동일한 사태를 직면을 하면은 거기에 내리는 판단도 같다는 얘기죠. 우리가 아름다운 그 사태, 아름다운 양태를 우리가 보게 되면은 우리가 똑같이 미를 느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야 이제 보편성과 필연성이 확보되는 거 아니겠어요?